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흘러가고 있죠. 체포의 키를 쥐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 우리의 임무는 대통령 보호라며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경호를 풀었다간 자칫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건데요. 공수처는 오늘도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히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어떤 경우에도 기존 경호 임무에서 손을 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수사기관의 체포 시도가 이루어진다 해도 현직 대통령의 경호 임무는 준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사기관의 압박과는 별도로 현행 대통령 경호법과 경호 원칙을 따르겠다는 취지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경호는 간단한 실패라 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단 하나의 오점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호처 입장에선 대통령 신변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수 있다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경호처는 한남동 관저 주변에 몰려든 윤 대통령 체포 찬반 진영의 대치가 경호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경호법 5조에 따라 대통령 관저 인근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 통제 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분위기도 강경합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관저를 열어주는 건 경호를 포기한다는 뜻이라면서 경호처가 문을 닫아야 될 사안이라고 내부 기류를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반면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를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순간 공무집행 방해라고요. 이르면 내일 체포 시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벽이나 심야 집행은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입니다. 오늘 오동훈 공수처장은 새해 첫 출근길에 기한 내 영장 집행 원칙을 밝혔습니다. 특별히 공개할 수는 없고 기한 내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6일은 체포영장 만료일이라 집행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오는 3일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이 예정돼 있어 체포 시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남은 날은 2, 4, 5일뿐인데 평일인 2일, 그러니까 내일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단 관측이 나옵니다. 영장 집행에 필요한 수사 인력의 동원과 이동 편의까지 고려하면 주말보단 평일 체포 시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 집행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도 우발적 충돌 등 돌발 상황 가능성 등을 들어 야간 집행은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 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집행을 막고 나서는 경호처 직원들은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 기동대 투입도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이 관저 경비를 맡는 경찰 경호부대도 있거든요. 영장 집행 시 뚫으려는 경찰, 막으려는 경찰, 이 경찰 간의 충돌 가능성도 있는지 배두헌 기자가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체포 시도 당일 경찰 인력을 지원받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큰 소요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다만 또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진입로 주변의 체포 저지 시위대에 대응할 경비기동대는 추가로 투입하고 대통령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형사기동대도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관만으로 현장 정리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대통령 관저 경비를 맡은 경찰 경호부대가
공수처와 함께 대통령 체포에 나선 경찰 수사팀을 가로막는 경찰 간 충돌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경찰 101 경비단은 집무실 경호 담당이라 관저에는 배치되지 않고 관저 외곽 경호 담당인 202 경비단은 서울경찰청 직할부대라서 이른바 경경 충돌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경찰 지휘부의 판단입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대통령 관저 앞에선 체포를 저지하겠다는 대통령 지지층과 체포를 촉구하는 탄핵 촉구 세력이 맞섰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이른 오전부터 용산 대통령 관저 입구 주변으로 탄핵 무효 손팻말을 든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윤석열 잘한다! 윤석열 최고! 윤석열 최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에 이를 막겠다며 나온 겁니다. 이들은 대통령 관저에서 500m 떨어진 한남 고가차도 주변에서 체포 저지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찰이 비공식 추산한 집회 참여 인원은 약 5천여 명, 맞은편에서도 파면 촉구 집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집회 참가자 주변에 겹겹이 바리케이트를 쳤습니다. 체포 저지 집회 참가자들은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비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무죄 추정 원칙도 요구했습니다. 바리케이트를 잡고 흔들다가 경찰이 제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에도 수십 명이 모여 공수처가 즉각 대통령 체포와 구속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안은 기자, 정치부 손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대통령 경호처가 지금 막겠다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뚫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공수처는 영장 집행하겠다고 하고 경호처는 막겠다고 하고 창과 방패 영국입니다. 공수처가 방패를 뚫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림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대통령 경호처는 3중 구조입니다. 먼저 외곽에는 군이 있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33 군사경찰대와 55 경비단이 대통령 경호처 지휘를 받아서 경호 업무를 지원합니다. 다음에는 경찰이 근접 경호를 합니다. 경찰 소속 101과 202 경비단이 있는데 101 경비단은 집무실을 맡고 관저 인근은 202 경비단이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근접 경호는 경호처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공수처가 경찰 체포조와 함께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 경찰 대 경찰이 지금 충돌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요즘 대통령 관저 앞에 집회 시위 인파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거친 이들을 관리하는 게 바로 경찰 202 경비단입니다. 대통령 경호를 하는 건데요. 이들과 경찰 체포조가 맞닥뜨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경찰은 경비단이나 공조본이나 같은 경찰 소속이다 보니까 사전 조율이 가능해서 충돌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3중 구조 보여줬는데 경찰 넘어가도 결국 경호처와는 충돌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을 초근접에서 경호하면서 자기 목숨처럼 지키는 게 바로 대통령 경호처입니다. 윤 대통령 지금 직무가 정지됐지만 경호 예우는 그대로 받고 있거든요. 초근접 경호라는 건 대통령 털끝 하나도 못 건드리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대통령이 차 한 잔 마실 때도 바로 뒤에서 지키고 있는 정도입니다. 공수처가 들어올 경우에 관저 안에서는 이 경호처 직원들과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 경호처는 일단 막는다는 입장은 확고해 보이죠.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위해를 막는 게 경호처의 할 일이라는 건데요. 현재 관저 인근에서는 대통령 체포 찬반 집회가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만큼 위해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경호처 판단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관저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만에 하나라도 비상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경호처는 경호구역을 지정해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토대로 수사기관의 접근을 막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을 가지고 와도 일단은 막겠다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경호처 측은 수사기관이 할 일하고 경호처가 할 일은 엄연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스스로 나가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에 대한 위협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원천 봉쇄할 수밖에 없다는 게 경호처 논리입니다.
기본적으로 경호라는 건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으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고 그 자체로 업무 실패라는 겁니다. 자, 반면 공수처는 그래도 뚫고 지금 들어가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원칙대로 집행하겠다는 의지가 큰데요. 관저 문을 열지 않는 순간 경호처의 공무집행 방해라는 겁니다. 바리케이드를 막고 철문을 잠그면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자, 마지막 이걸 좀 물어볼게요. 그런데 민주당은 왜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이 관저 문을 열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네, 민주당 최권한대행 압박하고 있는데요.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경호처에 명령을 하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으니까 경호처를 지휘할 권한도 대통령 권한대행에 있다는 건데요. 경호처가 권한대행 지시를 받느냐는 질문엔 최대행도 경호처도 명확한 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의 체포영장 집행 상황, 전례도 없었던 만큼 경호처는 경호 원칙만 따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송 기자는 잠시 뒤에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이후 여권 내 후폭풍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대통령실 실장과 수석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더 이상은 보좌할 수 없다.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한 겁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이 새해 첫날 현충원에서 참배합니다. 최 대행은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눈 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따로 대화를 나눕니다. 이 일정 직후 대통령실은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안보실장 등 3실장을 포함해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렸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은 한덕수 대행 체제에서도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언론에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공개 사의 표명은 어제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임명에 대한 집단 반발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채널A에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더 이상 최상목 권한대행을 보좌할 수 없다는 뜻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실 참모들의 사표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기류는 다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사표가 수리됐다는 입장이고 이 대통령실 다른 고위급 참모들도 이 정 실장이 나가면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 대통령실을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 참모진의 일괄 사의 표명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민생과 국가 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며 사의 수용 불가 방침을 전했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 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하지만 정 실장은 최 대행으로부터 사의 수용 뜻을 분명히 전달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정 실장은 채널A와 통화에서 현충원 참배 이후 최 대행에게 전화를 받았다며 비서실장 사표만 수리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최 대행 측은 다소 오해가 있는 부분은 바로잡았다고 했지만 정 실장은 내일 수석 비서관들과 대통령실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눈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은 정 실장이 대통령실을 떠나면 최 대행의 사의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 대통령실을 떠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서실장이 물러나면 함께 나간다는 방침이라며 후임 실장이든 수석이든 최 대행이 알아서 임명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집단 반발성 벼랑 끝 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어제 국무회의장은 고성이 난무하는 험악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의사를 밝힌 최상목 대행을 향해 그만둬야 한다는 반발까지 나왔다는데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 비공개 상황
조민기 기자가 자세하게 단독 취재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발표한 직후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는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런 중차대한 일을 여야와 사전에 협의했냐고 물었고 최 권한대행은 안 했다, 월권임을 인정한다며 항공기 참사만 아니었으면 사직했을 것이라고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반발하며 그 자리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정 정당의 지지만 받고 추천된 재판관이 재판에 임하게 되면은 국민적 수용도가 떨어지고 물리력에 의한 해결, 광장에 의한 해결로 귀착될 수 있기 때문에. 김 대행에 따르면 그 자리에서 이런 결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건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처사라며 혹시 국회의장이나 헌법재판관들과 사전 논의를 한 거냐고 추궁했습니다. 최 대행이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답하자 김 대행은 본인이 사직하겠다 하셨으니 사직하시는 게 맞다, 사직해달라며 최 대행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사직서도 제출했다는 게 김 대행 설명입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말고 다른 대안이 있냐며 최 대행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참석자들은 1시간가량의 비공개 국무회의 후 논의가 필요하다며 추가 간담회를 가졌고 간담회 중 최 대행이 자리를 뜨자 최 대행 집무실까지 가 언쟁을 이어갔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최상목 대행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야당이 압박에 굴했다며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더라도 그 관리를 맡길 수 있겠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같이 일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여당 지도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 결정을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책임과 평가 이런 부분은 피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언젠가는 따를 것이다.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그 결정을 했으면은 헌법 원칙에 부합이 될 텐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의 그런 의사를 발표한 것은 좀 독단적인 결정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소극적인 권한 행사를 넘어선 월권이란 겁니다. 최 권한대행이 야당에 길을 터줬다며 배신감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조금만 더 버텨줬으면 여야가 헌법재판관을 두고 협상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을 것이라며 최 대행이 앞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분노했습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선거 관리를 맡을 권한대행직에 최 대행이 적절하냐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당내에서 나옵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최 대행이 무슨 속셈인지를 모르는데 최 대행 체제에서 선거를 치르는 게 가능한가라며 의문을 표했습니다. 당은 국정 안정을 강조하며 당장 거취 압박에 나서진 않고 있지만 당정 간 불협화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했습니다.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한 건 해괴한 결정이라고요. 당장은 아니지만 최 대행 탄핵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건 해괴하고 기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국회의 권한 침해라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도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최 대행 탄핵 카드를 꺼내들진 않았지만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탄핵 목소리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고 여겨지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국가적인 추도 기관이라서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인내하고 있고 또 국회의장이 절차를 밟아간다고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지도부도 채널A와의 통화에서 최 대행 탄핵은 시간 문제라면서도 당장 탄핵하자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최 대행까지 줄탄핵하면 중도층이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5일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의결에 붙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네, 손인혜 기자와 아는 기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도 뭔가 그만둘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네, 초상목 대행 어제 국무회에서 그만두겠다는 말을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당장 그만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의 압박이 거세서 그렇지만 진퇴양난 형국입니다. 이 여권 내 반발이 심한 것 같은데요. 국무위원들부터 뒤집어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어제 국무회의를 이 두 글자로 표현했습니다. 난리라고요.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한 비토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을 혼자서 했냐부터 최대행 사직해야 한다. 나도 사직서 써왔다라는 말도 나왔다고 하죠. 특히 임명 정당성이 없다는 취지의 항의가 많았다고 합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는데 임시적 지위에 있는 대행의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도 되냐는 겁니다. 대통령실의 집단 반발이 지금 눈에 띄거든요. 맞습니다. 실장과 수석들이 이미 사의 표명은 했었지만은 그걸 오늘 이 타이밍에 언론에 공개한 게 바로 메시지입니다.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그리고 수석비서관 전원이 그만두겠다고 한 건데요. 대통령 권한대행 보좌 이제는 못하겠다, 안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여권에서는 최 대행에게 더 노골적이고 원색적인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6개월짜리 대통령 노름이라는 표현도 나왔고요. 대통령이 가장 아꼈던 공무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 칠 수 있냐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정진석 비서실장 사표 수리를 두고 뭔가 이 진실 공방이 벌어진 모습인데 진실이 뭐예요? 네, 최상목 대행하고 정진석 실장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대화의 해석이 서로 엇갈립니다. 저희가 취재해보니까 먼저 두 사람 오늘 오전에 현충원에서 만났었죠. 이 그림인데요. 이때 정 실장이 최 대행에게 대통령실 전원 사의 표명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해석이 엇갈린다는 거예요? 네, 이후 통화가 문제입니다. 저희 취재를 종합하면 두 사람 간 통화는 총 2번입니다. 첫 전화에서 정 실장이 다시 한번 사의 의지를 강하게 밝히니까 최 대행은 정진석 실장님만이라도라는 표현이 들어간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 실장은 이 표현을 본인의 사의는 수용한 거라고 받아들였지만 대행 측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오해할까 봐 두 번째 통화를 했고 사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분명히 밝혔다는 겁니다. 어쨌든 양쪽의 불편한 감정이 만들어낸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권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저 결정에 대해서? 네, 최소한 버티기만 해주면 될 것을 적극적으로 대통령 탄핵의 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여권에서는 6인 체제 유지를 유지하면서 그 사이 탄핵을 남발하는 야당의 입법 독재를 부각하려고 했는데 최 대행 손으로 이 구도가 깨지면서 탄핵식에 급속도로 빨라졌다는 겁니다. 조기 대선을 빠르게 하고 싶어하는 야당의 시간표에 맞춰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뭔가 압박수를 낮추는 것 같지도 않아요. 맞습니다. 최권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은 만족이 아니라 부족하다는 게 야당 입장입니다. 최 대행이 재판관 문제를 풀어주니까 더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문도 열라고 지시하고 있는데요. 남은 헌법재판관 한 자리도 임명해라. 내란, 김건희 특검법 다시 발의할 테니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라. 추경 협조해라 등 최 대행에게 요구사항을 계속해서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야 모두의 압박을 받는 상황인데 최 대행이 버틸 수는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두루 분위기를 살펴본 결과 버티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최 대행이 최근에 권한대행 행보를 준비하라고 지시도 했다고 하거든요. 일단 항공기 참사 수습에 전력을 다할 것 같습니다. 여당도 최 대행을 너무 압박할 수는 없습니다. 계엄 옹호처럼 비치는 부분도 걱정이고 국정 안정을 강조하는 기조에도 맞지 않으니까요. 야당도 일단 탄핵 심판 속도를 내게 됐으니 소기의 성과는 거뒀고 추가 탄핵은 역풍도 걱정입니다. 결국 양쪽 다 당장 최 대행을 몰아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희 기자, 손인혜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뉴스A 진행을 맡은 정한입니다. 새해 첫날 여야 지도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을 찾아 유가족 위로에 나섰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내놓은 새해 화두는 애도와 국난 극복이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유가족 한 명 한 명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를 건넵니다. 자세를 낮춰 눈을 맞추고 어깨를 토닥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새해 첫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사태 수습과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잘 수습이 되고 또 사고 원인이 잘 규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사 첫날부터 2박 3일간 현장에 머물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시 무안을 찾았습니다. 유가족과 함께 여객기 잔해가 남은 사고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유족의 이야기를 들으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SNS에 올린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은 더욱 선명해졌다며 비극과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당분간 정치적 현안들은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맡기고 무안에 더 머물며 유족들을 위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하면 60일 안에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됩니다. 차기 대권 주자를 물었더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양자 대결에서 48% 안팎의 지지율을 얻으며 보수 후보를 앞섰습니다. 여권에선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항마로 떠올랐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진다면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지를 물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보수 진영 후보 4명을 각각 맞붙었을 때 이 대표가 48% 안팎의 지지율을 얻으면서 모든 보수 후보들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습니다. 현 시점은 지극히 보수가 수세고 민주당이 적극 공세 상황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대선 때가 되면은 이 구도는 또 아니겠지요. 이 대표를 상대로 가장 선전한 건 오세훈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오 시장은 이 대표와의 양자 대결에서 21.9%를 얻으며 보수 후보들 중에서 지지율 격차가 가장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60% 이상이 이 대표를 상대로 대선에 나온 오 시장에게 표를 던지겠다고 답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대표와의 양자 대결에서 20.5%를 얻어 지지율 격차가 두 번째로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중 48%만이 홍 시장을 지지했습니다. 반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경우 이 대표와의 지지율 격차가 30%포인트 이상 벌어졌습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두 사람이 보수와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온전히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올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 대표에게 맞설 보수 진영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제주항공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활주로에 콘크리트 둔덕이 꼽힙니다. 높이 솟아있는 구조 때문에 충돌 충격이 커졌던 건데요. 무안공항이 처음 지어질 땐 이런 구조가 아니었다는 당시 안전검사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배준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제주항공 사고기 잔해 옆에 보이는 콘크리트 구조물.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를 떠받치고 있는 구조물인데 흙으로 덮인 채 지상으로 2m쯤 돌출돼 있어서 동체 착륙한 사고기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왜 이런 돌출 구조로 만들었는지 의문이 제기됐지만 국토부는 건설 당시 최초 도면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 이게 20년이 넘다 보니까 지금 해당 관청에서도 좀 찾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08년 무안공항 개항 당시 안전검사관은 로컬라이저가 평지에 설치돼 있었다고 채널A에 밝혔습니다. 제가 개항할 때 안전검사를 제가 했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평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당시는 로컬라이저를 떠받치는 구조물이 지금처럼 둔덕 형태로 지상에 돌출돼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개항할 때는 없었어요. 개항 당시 평지에 설치됐던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를 언제, 왜 돌출 구조로 바꿨는지가 국토부 조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국토부는 콘크리트 둔덕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이미 10년 전 국토부가 의뢰한 연구에서 이 무안공항의 활주로 안전구역 요건이 규정됐습니다. 안전구역 내 구조물은 부러지기 쉬워야 한다는 겁니다. 왜 시정되지 않았는지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 계속해서 정다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토부가 2015년에 의뢰한 무안공항 시설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보고서입니다. 정밀 접근 활주로의 경우 방위각 제공시설이 설치되는 지점까지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구역 내에 설치되는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최소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콘크리트 시설물이 안전구역 밖에 있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국토부의 해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해당 활주로가 현재 한시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운영돼 관련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국토부의 발언도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당초 무안공항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정밀 접근 활주로로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규정 위반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던 국토부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국제기준 아이카오 규정이라든지 또 주요한 어떤 선진국 사례들, 다른 나라 사례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국토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비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 비행 기록 장치가 국내에서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참사 나흘 만에 처참한 사고 현장을 처음 마주한 유가족들은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사무치는 슬픔이 1km 밖까지 전해졌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대형 버스가 여객기 사고 현장으로 천천히 다가갑니다. 버스에서 차례로 내린 유가족들은 잿더미가 된 여객기 앞에 국화꽃을 놓습니다. 사고 현장에 마련된 새 차례상에는 떡국과 귤이 올려졌습니다. 유가족들의 울음소리는 취재진이 있는 1km 밖까지 들립니다. 한 유가족은 목 놓아 희생자를 부릅니다. 여객기를 향해 손을 흔들고 이내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실신하는 유족들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하던 119 구급대원은 유가족의 어깨를 보듬으며 위로합니다. 700여 명의 유가족들은 참사 나흘 만에 처참한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유가족들은 버스를 타고 순차적으로 도착해 사고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추모객들도 슬픔에 잠겼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좀 믿기지도 않았고. 가족 같은 마음으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무안공항 계단은 추모글이 담긴 메모들로 뒤덮였습니다. 공항 1층 분향소를 찾는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져 수백 미터 넘게 대기줄이 생겼습니다. 몰린 추모객들 때문에 안전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희생자 179명의 신원은 오늘 모두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이번 여객기 참사 피해자 중엔 치과 의사도 있었는데요. 노인 무료 진료를 했던 이 의사에 환자와 보호자들의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동료 의사들은 남은 환자들의 치료를 무료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병원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곳곳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진료를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15년 넘게 이곳에서 치과를 운영하던 50대 이모 원장은 이번 참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원장은 노인복지관에서 무료 진료를 하는 등 지역사회에 헌신해 왔습니다. 치과 치료를 무서워하는 아이들에게 더욱 다정다감한 의사였습니다. 애들 손님이 거의 한 70-80% 진료를 한다는 게 아니라 얘들을 워낙 좋아하시니까 그냥 마음으로 치료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내가 학교 갈 때는 원장님이 책가방을 사줄게 찜해놨다니 이러고 휴가를 가셨단 말이에요. 믿기지도 않고. 병원 앞엔 그동안 감사했다는 환자들의 편지가 쌓이고 있습니다. 10년간 치료를 받았다는 중학생은 다시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프다는 손편지를 남겼습니다. 온라인에서도 과잉 진료 하나는 양심적인 의사였고
애들 예뻐해 주셨다는 추억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리엔 이 원장을 추모하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다른 동료 의사들은 치료가 남은 환자들을 추가 부담 없이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남은 병원 직원들도 끝까지 환자들을 챙기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가시는 거에 누를 끼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을사년 푸른 뱀의 해에 태어난 첫둥이들이 그 시작을 알렸는데요. 전국 해맞이 명소엔 새해 소원을 비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영시 영분, 힘찬 아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세 쌍의 부부가 을사년 첫날 소중한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만에 찾아온 아기인데 정말 기쁘고 행복한 날이고요. 태어난 것만으로 이제 축복이고. 해맞이 명소는 새해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올해 이제 5년차 되는데 앞으로 더 또 오래오래 계속 사랑하고 잘 만나서 결혼까지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정연아. 무탈한 한 해도 바라봅니다. 사회적으로 시국이 불안정하기도 하고 사고도 많았는데 내년에는 저도 그렇고 그냥 사회적으로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금 시국이 너무 힘들어져서 그게 너무 걱정입니다. 분명히 이겨낼 거라고 믿습니다. 모두가 바라는 소원은 건강입니다. 새 가족도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장모님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 다 건강하고 그냥 가족이 화목하고. 불황에서 벗어난 풍족한 한 해도 바랍니다. 물가는 좀 올랐는데 제 월급은 그대로여가지고 올해는 복권에 꼭 당첨돼서 부자가 되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일 조금 하고요. 아빠 갑자기 학교에 있을 때 전화 와가지고 세계여행 가자고 했으면 좋겠어요. 각양각색 소원과 함께 힘찬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전 세계도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떠나보내고 새해를 맞았습니다. 뉴욕, 홍콩, 시드니의 하늘은 화려한 불꽃으로 물들었습니다. 새해 첫날 지구촌 풍경을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전합니다. 새해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뉴욕 타임스퀘어 빌딩 꼭대기에 있던 크리스털 볼이 떨어지며 2025년의 시작을 알립니다. 시민들의 소망이 담긴 형형색색의 색종이 조각들이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뉴욕에서 1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볼드랍 새해 전야 행사입니다. 이 궂은 날씨에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전 세계인 100만 명이 이 뉴욕의 중심 타임스퀘어에 몰렸습니다. So what is your wish in the new year? Just health and happiness for everybody, and hopefully everyone reaches the goals that they want to achieve. I want to have fun next year and more travel. Come here one more time.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는 개선문에 2025년을 알리는 조명이 비춰지면서 화려한 불꽃으로 물들었습니다. C'est magique, hein? Imaginez les millions de personnes qu'il y a, surtout d'être au premier rang, c'est juste grandiose. 항구 도시인 홍콩과 호주 시드니에서는 바다 위 웅장한 불꽃놀이로 특별한 야경이 펼쳐졌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가 조명과 불꽃으로 빛났습니다. 반세기 만에 바샤르 아라사드 정권의 독재 통치에서 벗어난 시리아 시민들은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파티를 열고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올해부턴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20여 년 만에 1억 원으로 오르는데요. 새해 달라지는 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성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병원이나 은행 업무를 보려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도 꼭 본인 확인을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병원에서 요구할 때는 까먹어서 난감한 경우가 많은데 주민센터에서 IC 주민등록증을 받아 휴대전화에 인식하거나 QR코드를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3월쯤부터는 17세 이상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은행이 망해도 맡겨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지난 2001년 도입된 지 24년 만입니다. 또 한 달에 최대 150만 원이었던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250만 원까지 오릅니다. 첫 3개월은 월 상한 250만 원, 이후 3개월은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 원을 받는 시기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연장돼 현재 부모 합쳐 최대 2년인 휴직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납니다. 아이를 낳으면은 자유롭지가 않은 상황이 제일 우려스러울 텐데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사람들 생각이 많이 바뀔 것 같다고 생각이. 오는 10월부터는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 종이 서류를 일일이 떼지 않아도 됩니다. 실손24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보험사로 청구 서류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반려동물 전용 제품, 사람이 쓰는 것보다 더 비쌀 때가 많습니다. 펫텍스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는데 이렇게 비쌀 이유가 있는 걸까요? 경제카메라 임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반려견을 입양한 유혁 씨 가족. 하나둘 반려용품을 사면서 비용 부담이 점점 커지자 일반 제품과 병행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티슈 같은 것도 같이 공유하는 것 같고 그리고 수건도 같이 쓰는 것 같습니다. 실제 반려용 물티슈나 빗 등은 사람들이 쓰는 일반 제품보다 서너 배 비싸게 판매되고 있고 반려동물 간식이나 음료에도 높은 가격표가 붙습니다. 술은 제가 일단 월급 받으면 걔 거부터 먼저 사요. 반려용품과 일반 제품을 골고루 사봤습니다. 이 반려용 수건과 일반 수건은 약 2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나지만 실제 외관이나 촉감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먹는 제품으로 오면 차이가 더 커집니다. 이 강아지용 만두는 일반 제품에 비해 약 4배 비싼데요. 이 반려인들의 심리를 이용한 지나친 상술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납품을 하면 거의 한 2~3배 이상 마진을 하시는 것 같긴 해요. 판매자들은 생산 규모가 제한되고 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합니다. 반려용이란 이유로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펫텍스 현상에도 전문가들은 일반 제품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반려동물 제품이 이렇게 막 특별하게, 특수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최근의 일들이기 때문에 너무 건강이 안 좋은 아이들 이외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 보거든요. 오히려 사람의 음식을 흉내낸 간식 제품들은 영양 과잉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권장하진 않습니다. 반려인구 1000만 시대를 넘어선 가운데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오는 2032년 152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만 원이 넘는 가방과 고가의 목줄 등 반려동물 맞춤형 명품 시장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이제 영국이고 저쪽 이제 프랑스 브랜드인데 이제는 더 비싸요 가격이. 과도한 상술에 매몰되지 않고 반려동물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할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제카메라 임종민입니다. 한겨울이 되면 추위를 피해 지하철 역사 안엔 노숙인들이 모여드는데요. 딱한 사정이지만 매년 민원도 쏟아집니다. 김태우 기자가 겨울 역사를 다시 가봤습니다. 한파가 본격적으로 찾아오면서 추위를 피해 지하철 역사에서 겨울을 보내는 노숙인들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겨울만 되면 화장실부터 통인로까지 역사 곳곳을 노숙인들이 점령했다는 민원도 터져 나온다는데요. 현장은 어떨지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정 무렵 서울역. 종이박스를 세워 잠을 청하는 노숙인들로 지하보도가 꽉 찼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겨울에 가서 힘들어요. 소리가 갈 곳이 없어요. 삼삼오오 모이자 술판이 벌어지고 노숙인들이 역사를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합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계단에서 소변을 보기도 합니다. 이거 우리 전용하네. 밤늦게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무래도 여자 혼자 좀 무섭긴 한데 첫 차가 다니기 전 역사가 개방되면 조금이라도 따뜻한 곳을 찾아 노숙인들이 몰려듭니다. 새벽 5시도 되기 전 시각입니다. 아직 첫 차도 다니기 전인데요. 대합실 광장에는 누워있는 노숙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공 화장실에서 몸을 씻고 대합실 환풍기에 머리를 말리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청소 근로자들의 고충은 더 늘었습니다. 발도 닦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없을 때 얼른 쳐서. 지하철역 노숙인을 줄이기 위해 일부 지자체와 사회복지단체는 임금을 주고 청소 등을 맡기기도 합니다.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시설 입소도 권유하지만 노숙인 생활로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또 규칙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십니다. 공공장소 민폐에 시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노숙인 문제가 해법 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시 간다, 김태우입니다. 휴대전화만 있으면 모든 게 배달된다는 배달 천국, 중국 이야기인데요. 급기야 아이 등하교까지 라이더에게 맡긴다고 합니다. 안전 우려는 없을까요?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책가방을 메고 집을 나서는 아이. 그런데 아이 옆에 서 있는 건 노란색 유니폼을 입은 배달기사입니다. 아이가 학교를 가자 부모는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최근 중국 일부 학부모들이 배달기사에게 자녀 등교를 맡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배달 응용 프로그램의 심부름 기능을 이용하는 겁니다. 是送东西吗？不是，送孩子。送孩子？你是要把孩子送到学校？ 의뢰를 받은 기사는 배달통에 음식 대신 아이의 책가방을 넣고 아이를 오토바이에 태워 학교까지 데려다 줍니다. 학부모는 스마트폰으로 아이의 이동 경로와 도착 예상 시간을 볼 수 있고 배달기사는 학교 도착 후 아이의 등교 인증샷을 보냅니다. 음식 배달 체계와 거의 같습니다. 등교뿐 아니라 아이의 하교도 배달기사에게 부탁하는 학부모도 있습니다. 자주 학교에 가다 보니 다른 학부모와 안면을 트고 인사하는 배달기사도 있습니다. 비용은 12위안, 음식 배달비보다 최대 2배 비싸지만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如果那个外卖小哥不是我爸妈叫的真正的外卖小哥的话，那可能他会把我拐到那个缅北。 중국 현지 매체들은 편리함과 아이의 안전 사이에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용산 앞에서 열린 두 집회는 무슨 말일까요? 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이후 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죠. 그 전 집회를 대하는 태도와 이 여야의 잣대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민주당은 집회의 자유를 강조하잖아요. 네, 하지만 민주당 이 어제 열린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선 강경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그것을 집행하는 공권력에 대해서 방해한다? 공무집행 방해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체포하면 되는 것이죠. 어제 한 3,000명 넘게 몰렸다면서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위험한 상황들도 있었는데요. 삭발했습니다. 죄송해서 비로소 파손이 되면 진짜가 됩니다. 진정하시고 물러나주세요.
다만 어제 오늘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체포도 하라는 건데 기준이 다르게 적용됐다는 용산 앞 집회는 뭘까요? 네, 바로 1년 전 이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이 20여 명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면서 용산 대통령실 검문소를 넘어서 기습 진입을 시도했었죠. 이 민주당 당시 구속은 과도하다고 했고요. 9달 뒤에 또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을 땐 이재명 대표가 영장 신청을 두고 독재 회기냐면서 단순 시위라고 두둔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당시에 목소리를 냈던 것 같은데요. 네, 대진원 시위에 대해서 이 폭력적인 행동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한 시의원은 사살이라는 표현까지 썼다가 논란이 됐는데요. 어제 집회에서 있던 이 물리적인 충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주신 여러분들께 무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파출소는 국민 치안을 담당하는 곳인데 이 대표 지킴이 파출소는 뭘까요? 네, 실제 파출소는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민주당이 만든 허위 정보와 댓글 공작 신고 홈페이지의 이름이 민주파출소입니다. 그런데 왜 이 대표 지킴이라는 거예요? 네, 파출소의 중점 역할이 바로 이 대표에 대한 마녀 사냥을 막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글들이 탄핵 직후에 급격하게 더 늘고 가짜뉴스를 그대로 놔둔 게 많았어요. 마녀 사냥이 된 거잖아요. 대표께서 조금 더 조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만들게 된 거죠. 자, 이게 그 파출소인가 보죠. 네, 상단을 보면 신고는 물론이고 허위정보 대응법을 알려주는 호신술 메뉴도 있습니다. 교도소엔 누군가 수창살에 갇혀 있네요. 네, 민주당 인사를 향해 이 허위 사실을 말했다가 유죄 판결 받았다면서 6명을 가둬둔 건데요. 그중에 4명이 이 대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김웅전 의원이 왜 유치장에 있을까요? 바로 민주당은 이 대표가 친형을 감금하고 발언한 이 김 전 의원을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죠. 아직 판결은 나지 않아서 이 유치장에 있는 겁니다. 댓글 공작도 신고를 받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 댓글도 챙겨보나 봐요. 네, 최근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서 이 대표 탓이라는 이 부정적 댓글이 늘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인데요. 조직적인 배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령들을 나온 예시들을 이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이재명과 이렇게 엮어라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띄워보세요. 앞으로는 고발할 겁니다. 또 반대로 이 대표 측에서 뭔가 여론 공작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더군요. 맞습니다. 여객기 참사 직후에 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재명 대표 다시 보이네라는 칭찬글이 연달아 올라왔는데요. 현재 글들은 삭제됐고 누가 어떤 의도로 썼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댓글 흐름까지 살피며 여론에 더욱 민감해진 모습이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감기보다 더 아픈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까지 가세한 트윈데믹 우려도 나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진료 대기줄이 병원 문 밖까지 늘어서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미리 열을 재 독감 의심 환자를 분류합니다. 이런 환자가 오늘 오전에만 400명 가까이 몰렸습니다. 감기가 계속 더 심해져가지고 맞벌이다 보니 등원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감기랑 독감이랑 폐렴이랑 많이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보건당국은 1000명당 13.6명이던 독감 의심 환자 수가 일주일 새 31.3명으로 2배 이상 늘자 독감 유행주의보까지 발령했습니다. 이번 독감은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모여 있다 보니 감염에 더 취약한 겁니다. 폐렴으로 입원까지 했다가 퇴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독감 걸렸어요. 예방접종한 덕분에 이 정도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독감은 일반 감기 증상인 기침과 목 통증뿐만 아니라 38도 이상의 고열과 근육통 등 전신 증상을 동반하는 게 특징입니다. 건조한 겨울철에 유행합니다.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고 그 건조해진 이 점막 틈을 통해서 우리 면역계 내부로 침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환경에서 전파되는 코로나 환자까지 늘면서 보건당국은 트윈데믹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려면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하고 개인위생과 실내 환기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새해 첫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은 어떤 하루를 보냈을까요? 동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땀 흘리고 있는 선수촌에 김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새벽, 진천 선수촌에 최신 유행곡이 울려 퍼집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체조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달빛을 배경으로 트랙 위를 달리는 선수들. 추워서 더 힘들어요. 맨날 주머니에 휴지가 있습니다. 콧물을 닦기 위해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는 수많은 날들 중 하루일 뿐입니다. 유도 대표 선수들도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강도 높은 체력 훈련에 땀이 물처럼 흐릅니다. 빙상장에서는 쇼트트랙 대표팀이 개주 훈련에 한창입니다. 베테랑 최민정과 젊은 피 김길리가 다음 달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금빛 질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도 그냥 훈련했고 1월 1일에도 훈련하고 해야 될 목표가 있으니까 그냥 하고 있어요. 지난해 파리올림픽에서 잊지 못할 감동을 전해준 국가대표들이 올해도 그 순간을 재현하기 위해 나섭니다. 목표하는 모든 일들을 다 잘 이루고 또 뜻깊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여러분들의 눈이 즐거울 수 있는 화끈한 레이스를 앞으로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을사년 첫 해는 구름 없는 맑은 하늘 아래 볼 수 있었죠. 내일도 맑은 하늘이 하루를 열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차츰 구름이 많아질 전망입니다. 큰 추위는 없겠지만 기온은 내림세를 보입니다. 우선 내일 서울 기준 영하 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모레와 토요일에는 영하 5도로 평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추위는 일요일에 누그러들겠습니다. 내일 충청과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 출근길에 안개가 짙겠고 동해안은 건조주의보 속에 계속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춘천은 영하 6도, 안동 영하 5도 등 산간과 그 주변을 중심으로 기온이 더 낮겠고요. 대구 영하 3도, 진주 영하 5도 등 대체로 이맘때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금요일엔 전북과 제주에, 일요일엔 중부지방에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새해 소망을 취재진이 들어보니 계엄 사태와 제주항공 참사로 놀란 국민들 안전한 대한민국을 빌었습니다. 이번 주 애도 기간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이 평범한 희망 정부와 국회는 꼭 챙겨주기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